복제로 이루어졌는데 무엇에 대한 복제로 이루어진 거냐고. 그 완전성이라고 얘기해 근데 그럼 그 완전성이라는 건 뭐예요? 일단 에너지 개념으로 세상을 말하는 거지. 근데 에너지는 설명할 수 없는 무엇?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아니, 것? 이건 굉장히 다 설명을 해놨는데 갑자기 그걸 얘기해서 설명하고 질입자 힘운동량을 또 설명해야 돼.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질입자 힘운동량이 있고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고 그 사이에 상부 구조, 하부 구조가 있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있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서 하나의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사이클. 완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자라고 생각하는데 입자라는 것은 막연한 얘기고 사실은 의사결정 단위라는 거예요. 단위고 의사결정인데 이 의사결정이 사건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사건은 에너지의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어떻게든 에너지가 들어와요. 그걸 내부에서 축을 만들고 다시 대칭을 만들고 출력을 해서 내보내는데 5번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그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없으면 의사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불완전성이에요. 그래서 완전성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시작에서 끝까지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번 패턴이 완성되면 그것이 복제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은 것을 대량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럼 저희 지금 아까 원자론을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원자론이라는 것은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 원자론이에요?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물리학적인 원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왜요? 맞는 얘기죠. 원래 원자라는 개념은 어떤 철학적인 차원에서 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물리학자가 이게 뭐다 해서 뭐 소립자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소립자라는 것이 과연 원자냐?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는 소립자가 원자라고 생각했지만 그 맨 처음 원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는 그 원자가 아니고요. 그 처음에는 어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깰 수 없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원자인데 어쨌든 지금은 물리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론이라는 개념이 깨졌다고 보고 거기에 맞는 대체제를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얽어버리고 정확한 답을 안 내놓고 있죠. 물리학자들. 답을 내놓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아직 물리학이 진도를 안 나갔습니다. 거기까지 진도를 안 나갔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모른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역발상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깨고 원형이 복제되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보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 다시 말해서 가장 작은 소입자가 뭐냐 이걸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몰라준다는 거죠. 지금 그럼 저기서 말씀했던 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저것이 이제 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고 하면서 어떤 뭐 복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저것이 큰 원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면 6개의 크기는 제한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 크기하고 상관이 없는 수학적인 개념이죠. 일단 맨 처음에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에너지가 뭔지는 모르지. 근데 이 맨 처음에 있었던 에너지는 어떤 하나의 단위체라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빅뱅 이전에 어떤 우주 탄생 이전으로 돌아가서 딱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이것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딱 하나의 이게 있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이것이 깨지면서 복제가 되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지. 빅뱅 이전에 빅뱅이 일어난 한 점에 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작은 것이 뭐한가요? 모였었던 것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저 창조론 아까 저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조론을 주장하는 게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김명인 박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처음에 92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할 때 그때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것을 그 유성구에 만들고 진행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지금 저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너무 똑같아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게 저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좀 재미있긴 한데 어떤 창조론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보죠. 창조론은 이론이죠. 그러니까 창조론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그 사람 원하는 게 이건 이론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건 솔직히 이론이기를 희망하는 거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성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증명되기 전까지는 다 완전성이 없는 논 아닌가요? 이론 아닌가요? 네? 그건 과학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 그렇죠. 근데 창조론은 이론이 아니고 만약에 빅뱅 이론이잖아요. 네. 그거는 과학적인 증거 있다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 예를 들어서 물리학적인 베이스 자체를 그건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려면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고 같이 좀 이렇게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외부에서의 어떤 시선이고, 예를 들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둘 다 맞죠. 둘 다 정당이지. 근데 우리가 입장에서 새누리당 개새끼지. 저 새끼도 정당이 아니지. 저 새끼 주민놈이야. 국민 입장에서 새누리도 정당, 야당도 정당. 둘 다 똑같은 정당인데 그건 국민 입장이고 좀 아는 지식인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또 기독교들 입장에서는 불교는 종교도 아니지. 그 미친 사탄 마귀지. 죽여야지. 지옥 갈 놈이지. 스님들 저 지옥 갈 사람들 지옥에 보내도 나쁜 놈이지. 마귀지. 죽여야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일부 이제 긍정 기독교로 하면 진짜 신앙심 있는 기독교라고 스님을 만나자마자 죽여야 돼. 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만 종교야. 그건 내부 논리고 객관적으로 냉정히 봤을 때 창조론은 이론이 아니다. 이론이 필요시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설명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제 갸우뚱하거나 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면서 이게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라고 전제를 까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우리 안에서 이야기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건 객관적인 게 아니죠. 주관적인 거죠. 아주. 우리한테는 객관적이지. 우리한테는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내가 처음 왔잖아. 하루밖에 안 봤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밖에 이 구조론을 안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구조론 사이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구조론자라면, 구조주의자라면, 구조론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것은 어차피 그 평행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 내부 사람과 외부 사람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대학 교재로 쓰이는 구조론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런 흐름이 전혀 다르시는 거네요. 아직 구조론은 내가 붙인 이름이고 구조에 대해서 세상을 구조로 설명하는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을 구조로 설명하지 않을까? 지금 일단 최대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제 판 이론이나 촉근 이론까지는 갔죠. 이론을. 그렇죠. 근데 모든 구조에 대한 구조, 그거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구조라고 하면 건축 구조, 뭐 생물의 구조, 물질의 구조, 뭐 자본의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정치의 구조, 어떤 것의 구조를 이야기하지 구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한다는 거죠. 구조로는 구조 그 자체를 설명하는 축과 뭐 대칭, 뭐 상부구조, 하부구조, 뭐 이런 식으로 그 의사결정 구조를 말합니다. 구조라는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의사결정 구조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정치라면 보통 정치학자들이 정치를 의사결정 구조라고 말을 안 해요. 아예 그냥 정치는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윤리나 도덕 이런 것도 사실 의사결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그것을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모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사결정 구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 구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죠. 이게 잘못된 거죠.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의 방식밖에 없고 다양한 실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나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배가 가는 원리도 하나밖에 없고 다양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의 구조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하나의 방식이 있고 그게 완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는 지금 설명해 주신 이 내용을 모르는 허다한 많은 사람, 일단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걸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어떤 들어서는 굉장한 독선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모든 진리는 다 독선이에요. 수학자가 새로운 걸 만들었다면 처음에는 개소리 안에 웃기고 있는 뭐 장난치라 이렇게 나오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 하도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전 미친놈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지나고 나면 미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한다고 인생을 많이 보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세상을 사물을 구조로 본 그런 관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가 보니까 쉽지가 않아. 사람들이 구조를 잘 못 보더라고. 일단 동양 사람들은 지난 5천 년간 소실점을 못 봤어요. 보면 보이거든요. 딱 보면 보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소실점을 못 본 사람한테 소실점이 있다는 말을 설명하는 것은 시가 안 먹히는 거예요. 결국 유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다 그게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구조가 설명하는 세상에 어떤 구조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다 그 구조를 설명하는 종교 형태든 법 형태든 아니면 무슨 뭐 이론 형태든 뭐 다 그럴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 유교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유교를 해야 되냐는 그 시초 얘기 없어요. 그냥 천륜이 지어 맛이 하느냐, 이거 짐승이냐, 어떻게 건치노를 하느냐, 저 오랑캐 나쁜 놈,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역으로 저기 처음에 에너지가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그런 거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 증명할 수 있죠. 아까 했듯이 완전성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서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학도 굉장히 많은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상 수학을 처음 만들어내면 야 그거 수학 아니잖아. 그게 무슨 수학이야. 이렇게 태클을 걸고 근데 들어보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게 왜 수학이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 우주선을 보내면 그 사람이 이겨요. 일단 어떤 수학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그런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럼 그게 맞는 게 되거든요. 일단 구조론을 적용해서 주식 투자에 적용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 그럼 사람들이 맞네 하고 따라가는 거죠. 지금 구조론이니까 이거 투쟁을 하고 이제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돈은 안 벌지만. 돈 버는 회사도 많이 돈을 벌리면 설득력이 생기겠는데. 아니 근데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을 안 벌고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게 훨씬 저는 의미가 크다고 보거든요. 돈을 벌면 돼요. 사실 저도 어찌 보면 저 질문 세상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뭐 불교든 기독교든 전부 어찌 보면 저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처음에 이제 그러지만은 이것도 그냥 저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일 뿐인데 마치 기독 근본주의자들의 태도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라는 저 개념은 어찌 보면 뭐 과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BC 한 몇천 년의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한테 정말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DNA를 아는 것도 아니고 원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저걸 설명해 주려면 그냥 뭔가 일의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만들었어. 그냥 그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어찌 보면은 근데 기독교도 어찌 보면 일신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 당시에 다신론자들에게 일신론자가 세상에 신 하나밖에 없어. 그럼 왜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다 신 될 수 있는데 왜 신 하나야? 마치 그런 굉장히 독선적인 뉘앙스가 자신을 있는데 인정해요. 성경이 자신을 인정하는데 대신 질투 죄송해요. 하나님이니까 하지 말라고. 제가 죄송해요 말을 샜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구조는 어찌 보면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구조에 대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어설프게 있는 것들을 이제 구조론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커니즘 뭐 좋은데 그거를 구조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잖아요. 또 불교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냥 그 바닥에 좀 아시는 분들은 구조를 아는데 설명할 수는 없는 이제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어떤 툴이랄까 예. 그런 것들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어찌 보면 기독교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구조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제가 피아니스트 한 분을 만나봤는데 예. 자칭 우리나라에서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분이에요. 근데 피아노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그냥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이 생겨요. 일단 부산에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으면 다 그 사람 따라해요. 근데 그 사람 키가 작아. 그러면 키가 작아서 팔이 안 자라니까
치는 거야. 그 동네에서 그분한테 배운 사람 키가 큰데도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피아노는 이렇게 친다 가르치 이걸 피아니스트들이 못한다는 거야. 왜 못하냐?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돼. 말이 안 돼. 언어가 없어. 치긴 다 잘 쳐. 언어가 치기는 잘 치는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들 모여서 회의하면 회의가 산으로 가서 끝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멱살잡이 싸움하다 가는 거야. 그래서 피아니스트들은 다 이게 안 돼요. 이거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피아노를 어떻게 치라야 되는가 전 세계 그 누구도 제대로 된 교본을 못 만들고 그냥 도제식으로 서서히 제자한테 가르치고 사투리로 치고 빨리 치고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예술 영역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림을 얘기하면 근데 이제 일단 그 구조론을 배우면 그분이 구조론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이제 잘 가르칠 수가 있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자를 못 가르쳐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구조론의 의도를 쓰니까 잘 배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론을 이용한 자기 틀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분은? 구조론을 이용해서 자기 틀을 만들고 피아노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는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는 이제 중간구구식으로 배워온 거예요. 근데 과학계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그보다 세련됐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간구구식이라는 거죠.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모여서 대회를 해서 합리적인 또 룰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중간구구식이다. 특히 이 문학 쪽은 더 심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금방 결론이 나죠. 수학 같은 경우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입증이 되는데 정치학, 사회학은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고집 피우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마르크스주의 같은 거는 굉장히 머리 나쁜 짓을 제가 봤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마르크스주의인데 중학생 때는 마르크스주의를 졸업을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머리가 나쁜 놈 생각하는 거다. 근데 아직도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마르크스주의로 신봉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거야. 지식인들도 이게 안 돼. 서로를 설득을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르크스주의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다 경험적으로 그런 거지. 바뀌었는데 그 왜 합리적인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현실을 보니까 안 되네. 좌절한 거죠. 근데 지식인들이 약간 특히 물리학자처럼 그 사고 실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해보니까 안 되네. 좌절한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설명을 듣다가 자꾸 이제 저희 고민되는 게 아까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제2차대전 이후에 케인즈 같은 경우는 케인즈가 이제 그 국가의 주도를 해서 일단 영국이 잘 먹혔어요. 그래서 그걸 잘 먹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신자유주의 개념의 경제학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경제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슈페터 같은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걸 따른 이유는 슈페터는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는 없었던 경제들의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한 거죠. 마르크스는 지금의 경제를 전혀 예상 못했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마르크스주의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중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앙생이 봐도 아니다 할 정도로 형편없다는 거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요, 그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21세기 자본을 썼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뭐 이것저것 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피케팅가. 예. 피케티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이 5권짜리잖아요. 저는 그걸 읽은 사람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읽어보고 나서 얘기하면 좋은데,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렵잖아요. 내용 보면은 수학을 웬만큼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인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도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 마르크스가 어떠니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는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닌데 너무 쉽게 얘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마르크스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이 이제 시대 밖에서 마르크스의 어떤 본질 핵심이 뭐냐? 사회를 구조적으로 봤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프로이트는 마음을 구조적으로 본 거죠, 정신을.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쟤 미쳤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보고 이렇게 구조적이라는 게 그냥 일정한 조건에서는 이렇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게 있는데 이게 동일한 것을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갖다 놓으면 이걸 누가 주냐면 맹자가 주자는 거예요.
동양에서 맹자가 2,500년 전에 이미 그런 생각을 했어. 동이라는 것을 여기 갖다 저렇게 되고 저기 가도 된다. 근데 이제 프로이도 이전에는 쟤 미쳤어 이렇게 했지. 쟤를 여기 갖다 놓으니까 저렇게 됐다.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 안 한 거야. 그게 트라우마죠. 쟤는 트라우마를 입어서 저렇다. 쟤는 저럴 때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맛이 갔구나.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생각한 사람이 최초의 프로이드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회를 그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본 사람이 최초로 마르크스라는 거죠. 마르크스 이제는 쟤 게을러, 쟤는 열등해, 쟤는 흑인이야, 쟤는 진화가 덜 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지. 구조적으로 쟤는 여러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저렇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구조론을 항상 주장하는 것도 예를 들어 일본이 그렇게 된 거 일본이 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일본이 미국이 필리핀에서 미국 LA로 가는 항로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냥 막연하게 일본 놈 독종이야 이런 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것도 맹자처럼 상가집에 가면 그걸 하더라. 학교 옆에 있으니까 공부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최초로 한 사람이 마르크스다. 근데 저도 초등학교 때는 마르크스 주자가 됐는데 그때 제 생각이 뭐냐면 전 세계 천재를 다 모아서 딱 전 세계 천재 회의를 딱 열어서 거기서 결론을 딱 내도록 전 세계를 다 집행해버리고 전 세계가 다 혁명이 돼서 전 세계의 자원을 다 공유하고 전 세계의 모든 석유를 전 세계 골고루 나눠가지고 전 세계가 다 잘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난 마르크스 해야지 내가 마르크스 주자가 된 거예요. 전 세계 천재 다 끌어모아서 회의에 대해서 바로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인간들은 원래 의사결정을 못하더라고요. 무조건 인간은 한 명 전력하면 한 명이에요. 김정삼이 왜 그렇게 했냐. 김대중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무조건 이쪽으로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만큼 인간은 약한 존재고 사회적 존재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눈치 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왜 버블린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데 비싸니까 더 잘 사는 거. 그렇죠. 근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걸 사서 사용하면 따라하는 거. 그런 것들이요. 그렇죠. 아니면 나는 원래 이거 썼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이런 걸 다 따라서 해. 그래서 이 사람들과 차별성이 없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따라서 이걸 다 쓰니까 싫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효과들이 경제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어떤 의사결정 원리 그것을 통칭해서 의사결정 원리라고 치고 의사결정 원리 중심으로 우리가 사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마르크스는 어떤 신념, 도덕적인 당리 노동자가 불쌍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은 유교에서 하는 그 에이유 오랑캐 호로로마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르크스는 엄청 과학적인 태도인데 노동자, 농민 이런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감상적으로 되네요. 그래서 옛날 공자, 명자 이런 유린들이 저 오랑캐 호로로 놈자식 이런 호통을 치는 근엄하고 넙죽한 그런 비과학적인 태도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종교인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 근데 마르크스가 그 노동자들이 불쌍히 부른 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력에 대한 어떤 창출 것과 자본자가 그것을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노동력하고 비교했을 때 극적인 대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 그런 노동자들이 불쌍히 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마르크스주의를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왜 세상이 과학의 원리에 지배되지 않고 경쟁의 원리에 지배되냐. 자본론인데요. 이론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 이해한 게 경제나 사회가 과학에 의해서 지배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과학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치가보다 과학자가 더 높다. 초등학생 눈높이로 봤을 때는. 근데 왜 사회가 과학의 어떤 메커니즘보다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신념, 뭐 의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주관적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배짱 뭐 이런 걸 좋아하고 과학자의 어떤 체계를 따르지 않느냐. 굉장히 저는 어릴 때는 의문이었죠. 근데 조금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존재다. 인간은 과학하고 별로 이 과학이 안 맞는 존재예요. 근데 그나마 한국인은 조금 이제 과학이 익숙한 저 부족민들은 더 한국보다 더 심하다. 더 과학과 안 맞는다.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늘.